모욕을 당하던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전화기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10분 뒤 장군들과 장관이 그녀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화 한 통으로 군대를 움직이는 전설적인 여자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고즈넉한 서촌 골목,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낡은 기와집에 월하라는 이름의 작은 찻집이 있었다. 그곳에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한 주인, 윤설이가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찻잎을 덮고 정갈한 손길로 찬물을 내렸다. 사람들은 그녀의 나이를 가늠하지 못했고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을 가진 신비로운 여인으로만 기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의 고요한 찻잔 속에 얼마나 많은 피와 총성의 폭풍우가 잠들어 있는지. 그녀의 진짜 이름은 대한민국 국방부 정보본부 해외파트 소속, 지도 위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밀부대 727부대의 초대 지휘관, 코드네임 팬텀. 그녀는 국가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들을 수행해 온 전설적인 흑색 요원이었다. 남성들조차 버티지 못하는 지옥의 전장에서 그녀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고 적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국가가 길러낸 가장 날카롭고 가장 은밀한 비수였다. 몇 해 전 마지막 임무를 끝으로 그녀는 홀연히 사라졌다. 국가가 주는 명예와 연금을 모두 거절한 채 그녀는 윤설이라는 이름으로 죽은 언니가 남긴 낡은 찻집을 지키며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세상과 맺고 있는 유일한 끈은 죽은 언니의 하나뿐인 딸, 조카 김하늘이었다. 그날 아침 설이는 평소와 달리 분주했다. 갓 20살을 넘긴 조카 하늘이가 얼마 전 이모의 뒤를 이어 727부대에 하사로 임관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밤을 새워 조카가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평소의 단아한 한복 대신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난생 처음 조카의 면회를 위해 길을 나섰다. 강원도 깊은 산속, 철통 같은 경계 속에 자리한 727부대의 정문. 설이가 탄 낡은 차가 멈춰 서자 위병소에서 젊은 장교 한 명이 걸어 나왔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727부대의 신임 소대장 강지윤 중이었다. 그녀는 설이의 허름한 옷차림과 시장 바구니 같은 짐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말투로 물었다. 면회 오셨습니까, 아주머니? 네. 김하늘 하사 면회 왔습니다. 김하늘 하사요? 면회 신청서에 등록되지 않은 분인데 누구시죠? 이모입니다. 이모요? 직계 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 되는 거 모르십니까? 그리고 그 촌스러운 보따리는 다 뭡니까? 부대 내 음식물 반입은 규정 위반입니다. 강지훈 중위의 목소리에는 잘 훈련된 군인의 절도가 아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미숙한 엘리트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앞의 중년 여인이 그저 규정도 모르는 무식한 아줌마로만 보일 뿐이었다. 설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림자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면회실 대신 위병소 옆에 낡은 대기실로 안내된 윤설이는 묵묵히 강지윤 중위의 처분을 기다렸다. 강중위는 일부러 서류를 뒤적이며 시간을 끌었다. 그녀는 이 무례하고 촌스러운 방문객에게 규칙과 권위의 무서움을 똑똑히 가르쳐주고 싶었다. 강지윤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도끼만으로 육사수석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깊은 열등감과 자신보다 낮은 곳의 사람들을 짓밟음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는 뒤틀린 심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에게 윤설이와 같은 평범한 중년 여성은 자신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훌륭한 배경 소품에 불과했다. 아주머니, 저희 727부대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오셨습니까? 강중희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가르치듯 말했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만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시장 바닥처럼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김하늘 하사, 참 안 됐군요. 이모라는 분이 군대 규정도 하나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찾아와서 부대 전체에 망신을 시키고 있으니 가정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것은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선을 넘는 모욕이었다. 서리의 고요하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차가운 결빙의 조짐을 보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잔잔했다. 강지윤 중위. 네. 군인 복무규율 제15조 2항에 따르면 부대 방문객에 대한 응대 규정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소. 그리고 음식물 반입 규정 역시 부대 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밀봉되지 않은 외부 음식에 한해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 내가 가져온 이 음식들은 모두 전날 밤 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완벽하게 밀봉 포장한 것들이요. 규정 위반이 아니란 뜻이지. 그녀의 입에서 막힘없이 흘러나오는 정확한 규정 조항에 강중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걸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리고 중희의 그 오만한 태도. 그건 군인 복무규율 이전에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인 것 같군. 서리의 얼음 같은 지적에 강중희의 얼굴이 불꽃처럼 붉게 타올랐다. 감히 천한 아줌마 따위가 육사수석 출신인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그녀의 분노가 폭발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부대의 주임 원사인 귀신이라 불리는 박 원사가 들어왔다. 그는 부대의 모든 역사를 꿰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는 강중희에게 무언가 보고를 하려다 말고 구석에 앉아있는 윤설이의 얼굴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눈이 경악과 불신, 그리고 아주 희미한 공포와 경외심으로 세차게 흔들렸다. 말도 안 돼.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강지윤은 부대 내에서 황제와도 같은 박 원사가 저 촌스러운 아줌마를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질겁하는 모습에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박 원사의 비정상적인 반응에 강지윤은 잠시 이성을 잃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늙은 부사관이 잠시 헛것을 본 것이라 치부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무너진 권위를 되찾기 위해 더욱 강경하게 나가기로 했다. 김하늘 하사, 이쪽으로. 잠시 후 강중희의 연락을 받고 조카 하늘이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모의 모습을 보고 반가움에 달려오려다 얼음장 같은 분위기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하늘아. 이모. 어쩐 일이야? 너 보러 왔지.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서리가 애써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면회는 감시와 통제 속에서 아주 짧게 이루어졌다. 강지윤은 두 사람의 대화 바로 옆에 서서 모든 것을 감시했다. 서리는 조카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하늘이가 부대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신임 소대장인 강지윤의 강압적이고 비합리적인 지휘 방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김하늘 하사, 복귀하도록. 약속된 시간이 되자마자 강지윤은 칼같이 면회를 중단시켰다. 잠깐만 중위. 할 말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아주머니.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강지윤은 서리의 말을 자르며 하늘이를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서리에게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리고 다시는 규정을 어기고 찾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서리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리는 한마디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오만한 젊은 장교의 무례함을 참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어이쿠, 윗선에라도 찌르시려나 보죠?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죠.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니. 강지훈은 그녀의 행동을 마지막 발악쯤으로 여기며 비웃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비서실입니다. 하나다. 윤설이. 설이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네. 누구시라고요? 윤설이. 국방부 장관님 연결해라. 그녀의 입에서 나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름에 강지훈의 비웃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설마 아니야. 그냥 허세 부리는 미친 여자일 뿐이야.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몇 분 후 위병소의 모든 전화기가 마치 불이라도 난 듯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지훈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그녀의 귀에 지옥의 사자처럼 분노에 찬 한 남자의 고함이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강지훈 중이. 너 지금 내가 누구를 막아서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게야. 이 정신 나간 거사.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727부대의 작전사령관, 현직 준장이었다. 첫 번째 파문은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거대한 해일이 되어 강지훈의 오만한 세계를 덮치기 시작했다. 727부대 작전사령관, 이성민 준장의 고함은 강지훈 중위의 오만한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대답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군님. 착오? 내년에 그 멍청한 착오 하나 때문에 지금 국방부 전체가 뒤집히게 생겼어. 당장 그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잘 모시고 내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어. 알겠나? 전화가 끊기고 강지훈은 허수아비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분. 일개 준장이 그분이라고 칭할 정도의 사람. 대체 저 촌스러운 아줌마의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녀의 혼란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부대 상공으로 두두두 하는 굉음과 함께 검은색 공격 헬기 한 대가 선회하기 시작했다. 727부대의 지휘관만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작전용 헬기였다. 헬기는 거친 바람을 일으키며 위병소 앞 공터에 착륙했고 그 안에서 전투복 차림의 이성민 준장이 얼굴이 흙빛이 된 채 뛰어내렸다. 그는 굳어있는 강지훈 중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대기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윤설이 한 사람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설이의 앞으로 달려가 마치 신입소위처럼 각 잡힌 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선배님, 어쩐 일이십니까?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직접 모시러 갔을 텐데 이런 누추한 곳에서. 그의 목소리는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질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대선배님. 그 호칭 하나에 강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되는 듯했다. 이성민 준장은 육사개교 이래 최고의 엘리트라 불리는 하늘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가 저 아줌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장군. 오랜만이군. 설이는 마치 어린 후배를 대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조카 녀석 얼굴이나 한번 보러 온 것뿐인데 이 젊은 장교가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바람에 발이 좀 묶였었네. 훌륭한 부하를 두었어. 그녀의 칭찬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이성민 준장은 당장이라도 강지훈의 목을 칠 듯한 기세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강지훈 중위. 당장 이 대선배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해. 하지만 설이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됐다. 군인이 규정을 지킨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벌받을 일은 아니야. 그녀의 그 관대함이 오히려 강지훈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이 모든 상황이 거대한 연극처럼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연극의 이막은 요란한 경광등 소리와 함께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위병소 밖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줄을 지어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 행렬의 선두에 있는 차량에는 푸른 바탕에 봉황이 새겨진 국방부 장관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의 의전 차량이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전장의 노사자 같은 위엄을 풍기는 현 국방부 장관 김진우가 내렸다. 그는 이성민 준장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곧장 서리에게로 향했다. 서리야.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딱딱한 경칭이 아닌 아주 오래된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다정한 목소리였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찻집은 잘 되어가고. 오랜만입니다, 장관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어쩐 일이냐니. 전설의 팬텀이 귀환하셨다는 소문이 국방부 전체에 파다한데 내가 직접 와보지 않고 백이겠나? 팬텀.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의 숨소리가 멎었다. 그것은 727부대 내에서 신화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초대 지휘관의 코드네임이었다. 얼굴도 이름도 계급도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팬텀이라는 이름으로만 기억되는 부대의 창설자이자 가장 완벽했던 그림자. 김진우 장관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강지훈 중위를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강중위. 자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감히 규정을 들먹였는지 알고나 있나? 십수년 전 중동의 어느 사막에서 적들에게 포위되어 죽기 직전이었던 당시 대위였던 나를 단신으로 적진을 뚫고 들어와 구해낸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그때 이분 혼자서 상대한 적의 수가 50명이 넘었지. 그 후로 우리는 이분을 팬텀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유령처럼 나타나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존재. 장관의 입을 통해 전설의 한 페이지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강지훈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촌스러운 아줌마라고 모욕했던 저 여인이 자신이 교본으로만 수없이 읽었던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였다는 말인가. 그녀의 세계가,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진우 장관의 말이 끝나자 옆에 서 있던 박 원사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과 함께 눈물이 그렁거리고 있었다.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강지훈 중위와 주변의 젊은 장교들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네들은 지금의 727부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를 게야. 창설 초기 우리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지. 그때 소령 계급장을 단 젊은 여군 한 명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모두가 그녀를 무시하고 비웃었지. 그의 목소리는 먼 과거를 회상하며 깊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분은 모든 훈련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뛰었고 가장 마지막까지 버텼다. 가장 힘든 훈련은 자원했고 가장 위험한 임무는 스스로를 던졌다. 그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력으로 우리 모두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때부터 그분을 진정한 지휘관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부대의 초대 지휘관, 팬텀, 윤설이 소장님이시다. 소장님. 마지막 단어가 강지훈의 귀에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소장. 별 2개. 눈앞에 저 여인이 한때는 이 나라의 국군을 호령했던 장성이었다는 말인가. 그때 저 멀리서 조카 하늘이가 다른 장교에게 이끌려 다시 대기실로 오고 있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과 부대 사령관 그리고 수많은 고위 장교들이 자신의 이모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김진우 장관은 강지훈을 향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강지훈 중위. 자네가 아까부터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던 그 부대 방문 규정집 누가 만들었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윤설이 소장님께서 10년 전
이 부대의 작전 참모 시절 직접 만드신 규정집이다. 내가 만든 칼로 내 주인의 목을 치려 했던 게야. 이 어리석은 거사. 완벽한 체크메이트. 강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우매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자부심, 그녀의 명예,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군법회의의 회부해. 당장! 이성민 준장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한낱 중위 따위가 감히 부대의 전설이자 대선배님을 능멸한 것은 군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린 중대한 하극상이다. 김진우 장관 역시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훈의 군 생활은 이대로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윤설이가 입을 열었다. 그만들 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강지훈 중이. 나하고 잠시 이야기 좀 하지. 설이는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강지훈을 조용한 면회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이제 곧 자신의 군복이 벗겨질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고개도 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 들려온 것은 질책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도 자네만 한 시절이 있었지. 설이가 조용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고 남자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만 겨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 나 역시 한때는 자네처럼 오직 규정과 원칙만이 나의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네. 그녀는 자신이 젊은 시절 저질렀던 과오와 그로 인해 잃었던 부하들에 대한 아픈 기억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강중희. 진정한 리더십은 차가운 규정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내 부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뜨거운 가슴에서 나오는 걸세. 군복의 별은 어깨에 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는 거야. 그 무게를 잊지 말게. 그녀는 질책 대신 가장 깊은 가르침을 자신의 어리석었던 후배에게 내려주고 있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을 때 강지훈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뜨거운 참회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설이의 앞에 서서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진심이 담긴 거수경례를 붙였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설이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김진우 장관을 향해 말했다. 이 아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대신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다시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자만이 내려놓을 수 있는 관용. 그것이야말로 전설의 팬텀이 자신의 후배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르침이었다. 강지훈 중위의 군 생활은 그날로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윤설이의 마지막 관용은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한, 그러나 어쩌면 유일한 구원이 될 수도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모든 직위가 해제된 채 육군훈련소의 신병교육대, 그 중에서도 가장 사고뭉치들만 모인다는 재활소대의 소대장으로 발령받았다. 육사 수석 출신의 엘리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좌천이었다. 그녀가 처음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온갖 배경과 사연을 가진 통제 불능의 훈련병들. 그녀가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규정과 원칙은 그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함을 쳤고 징계로 위협했지만 훈련병들은 그녀를 비웃을 뿐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727부대에서보다 더욱 처참하게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렸다. 매일 밤 그녀는 자살 충동과 싸워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짐을 싸던 그녀의 손에
윤설이가 남기고 갔던 작은 쪽지 하나가 잡혔다. 그곳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별이 뜨는 법이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윤설이의 마지막 가르침이 스쳐 지나갔다. 진정한 리더십은 뜨거운 가슴에서 나오는 걸세.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연병장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고함치지 않았다. 대신 훈련병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다. 집안의 빚 때문에 군대에 끌려온 아이, 부모의 이혼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이. 그녀는 처음으로 규정집 뒤에 숨겨진 살아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마주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그들과 함께 축구를 했고 진흙탕 속에서 함께 뒹굴었다. 자신의 모든 엘리트 의식과 자존심을 잿더미가 될 때까지 태워버렸다. 그녀의 진심이 통하기 시작했다. 훈련병들은 그녀를 소대장님이 아닌 우리 누나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다. 오합지졸이었던 재활소대는 몇 달 후 훈련소 전체에서 가장 단결력이 강하고 가장 훈련 성적이 우수한 기적의 소대로 거듭났다. 강지윤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재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지휘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받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윤설이의 찻집 월화는 여전히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비켜난 채 고요한 평화를 지키고 있었다. 727부대의 팬텀은 다시 깊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가 뿌린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단단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조카 하늘이는 이제 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성장한 늠름한 중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강지윤처럼 비합리적인 지휘관이 아닌 이모 윤설이처럼 부하들을 가슴으로 이끄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어느 가을날 설이의 찻집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강지윤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 설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소장님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하다는 동부전선의 한 GOP 대대에서 대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자리지만 소장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제 모든 것을 바쳐 임무를 완수할 생각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저는 가장 높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저는 가장 밝은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다름 아닌 제 부하들의 눈동자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장님처럼 누군가의 가슴에 별을 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지켜봐 주십시오. 충성. 소령 강지윤 올림. 편지에는 그녀가 훈련소의 훈련병들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윤설이가 뿌렸던 전설의 씨앗은 이제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에서 또 다른 전설의 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시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겨울밤. 찻집 월화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군복을 입은 두 명의 여군이 들어섰다. 한 명은 이제 완벽하게 베테랑의 풍모를 풍기는 김하늘 상사였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어깨에 중령 계급장을 단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강지윤이 서 있었다. 이모. 소장님.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설이를 불렀다. 설이는 말없이 그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서 오너라. 날이 많이 춥지. 그녀는 두 사람을 찻집의 가장 안쪽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아궁이 옆자리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찻잔에 가장 향기로운 차를 따라 내어주었다. 그날 밤 세 여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늘이는 최근에 성공적으로 마친 해외 파병 임무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지우는 자신이 이끄는 대대의 막내 소위가
과거의 자신처럼 오만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를 어떻게 가슴으로 품어주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서리의 눈에는 깊은 대견함과 행복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왔던 군인의 명예와 진정한 리더의 정신이 이제 이 젊은 후배들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밤, 낡은 찻집의 창밖으로 한방눈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찻집 안에는 세 개의 다른 세대를 상징하는, 그러나 같은 군인의 혼을 가진 세 개의 별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전설의 팬텀은 이제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전설은 바로 그녀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새로운 별들을 밤하늘에 수놓은 것이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어쩌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별이 내리는 묵묵히 찻집, 그 고요 속에서